유명한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인터뷰를 검찰에 흘렸다는 유시민 작가의 의혹 제기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록 씨가 KBS 그리고 유시민 작가와 했던 두 차례 인터뷰의 녹취록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과 사모펀드 투자 등에 대한 정확한 인터뷰 내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이춘재가 범인이 잡힌 8차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 모습과 상황을 그림까지 그려가며 진범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유의미한 진술을 냈습니다. 경찰은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사흘간 파업에 들어갑니다. KTX 운행이 평소보다 28% 감소하는 등 열차 운행이 많이 줄어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철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취소를 해드리고 1년 이내에 여기에서 환불을 해드릴 수 있도록. 터키군이 시리아 내 쿠르드족에 대한 대대적인 지상전에 돌입하며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을 지원해온 미국은 터키 경제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야구 중계로 오늘 뉴스는 조금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의 KBS 인터뷰 보도를 두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예고했던 KBS 측이 오늘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나서자 일선 기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사회부장은 보직 사퇴했습니다. 먼저 엄민재 기자입니다. KBS는 어젯밤 보도자료를 통해 김경록 씨 인터뷰의 보도 과정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를 담당한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은 사실상 배제된 셈입니다. 경영진의 이런 결정에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취지와 다르게 KBS가 보도했다는 유 이사장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자처와 투자 내역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김경록 씨 인터뷰를 해보니 정 교수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증언이 나왔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김 씨 증언의 신빙성을 검찰에 확인하는 정상적인 취재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사내 게시판엔 당초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밝혔던 회사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한 일선 기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KBS 양대 노조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회사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KBS가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뒤에 편집된 형태로 보도해서 그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방송 역시 의도적 편집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양쪽 모두 그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박원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KBS 취재진이 지난달 10일 김경록 씨와 인터뷰한 녹취록 전문입니다. 약 35분 분량입니다.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피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와 코링크피가 운영하던 블루펀드 가입 경위를 묻는 데 집중됩니다. 정 교수의 투자 경위 등을 설명하던 김 씨는 투자처나 펀드 운영 현황을 모른다던 조 장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 교수가 자신과 상관없는 코링크피의 또 다른 펀드가 투자했던 WFM에 대해 분석을 문의했고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코링크피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는 말을 정 교수에게서 들었다고 김 씨는 말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9월 11일 보도됐습니다. 인터뷰 도중 정 교수가 펀드 투자와 관련해 속았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은 없었다면서도 다만 정 교수가 당한 것 같다며 김 씨가 본인 생각을 덧붙이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내용은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도 증거인멸 부분과 관련해서 왜곡해 방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유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등이 유리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내려갔던 거는 그 유리한 자료들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의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정 교수도 거부하기는 힘들 거라고 말했지만 해당 내용은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SBS는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또 하나 문제 삼은 건 KBS가 검찰을 취재한다는 핑계로 김경록 씨와 인터뷰했던 내용을 검찰에 흘려줬다는 겁니다. 이에 KBS 측은 김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정경심 교수의 행위를 검찰이 불법으로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취재 과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제 KBS가 김경록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 반박했습니다. 인터뷰를 유출한 적 없고 김 씨의 일부 주장에 대해 검찰을 상대로 검증 취재를 했을 뿐이란 겁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어제 검찰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도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 일부 내용을 알려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또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팩트 취재를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해요?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분들은 이것이 팩트일까 아닐까 판단 못하나요? 이에 대해 KBS 성재호 사회부장은 신뢰도 검증을 위해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인터뷰와 같은 내용을 진술했는지 확인하려 한 것이고 수사기관이 김 씨 증언을 뒷받침할 다른 근거를 확보했는지도 확인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KBS 기자는 김 씨가 증언한 정 교수의 행위가 불법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뿐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과 정 교수의 변호인 의견도 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또 수사를 받는 김 씨가 정 교수가 피해자라는 등 검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김 씨를 수사하는 검찰에 물은 건 잘못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KBS 사회부 측은 검찰 수사 방향과 반대되는 김 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확인한 게 아니고 김 씨가 증언한 정 교수의 불법 정황에 대해 물었는데 이 내용은 김 씨가 이미 검찰에 진술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은 이춘재가 이미 범인이 붙잡혔던 8번째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말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그 8번째 사건의 진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988년 9월 13살 여학생이 자신의 방에서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된 화성 8차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는 유일하게 범인이 잡혔던 이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이 씨가 8차 사건의 진범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 위치와 방 안의 침대, 책상 위치까지 이 씨가 정확하게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의 말이 사실일 경우에 대비해 과거 수사에 잘못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8차 진범으로 지목돼 20년형을 살다 나온 윤모 씨가 당시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시 수사관들은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국과수 분석 결과를 믿었고 조사 반나절 만에 자백을 받아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국과수의 분석 결과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시 국과수는 이춘재의 채모도 2차례 분석했는데 1차 분석에선 이 씨의 혈액형을 B형으로 잘못 분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당시 분석 결과와 분석 방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재검증을 의뢰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2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윤모 씨는 옥중에서도 항상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다고 당시 교도관들은 말합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윤모 씨는 13살 박모양이 숨진 이른바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의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청주교도소 교도관들은 윤 씨가 수감 당시에도 지속적으로 억울함으로 소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단장님 저는 너무 지금 억울하게 산다. 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별로 없죠. 모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식사를 한다든가 또 일을 할 때 뭐 일을 종료한다든가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수술해서 잘하고 그렇게 했죠. 윤 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람을 양심을 있어봐 이 양반아. 사람 지금 죽인 놈이 쉬운데 지금. 이런 가운데 경찰은 8차 사건을 원점부터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에 당시 증거물들에 대한 재검증을 의뢰하고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불러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모 씨의 재심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동영상으로 큰 소득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지만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는데요. 국세청이 유명 유튜버 7명이 숨겼던 45억 원의 소득을 찾아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20억 넘는 광고 수입을 얻는 한 유명 유튜버. 국세청엔 소득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튜버들이 막대한 수입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7명이 모두 45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10억 원을 탈루한 것을 적발해냈습니다. 1인 미디어 시장이 2조 원 규모로 급성장하고 고액 수입을 얻는 유튜버가 늘고 있지만 국세청이 탈세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소득 파악이 안 돼 적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겁니다. 구글 싱가포르 지사가 직접 유튜브 광고 수익의 55%인 유튜버 몫을 계좌로 입금하는데 1인당 연간 $10,000가 넘지 않으면 송금 정보를 국세청이 알 수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런 제도상 맹점을 악용해 인기 유튜버 이름의 채널을 여러 지인 차명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식으로 소득을 분산시키기까지 합니다. 외국환 거래법이라든지 그 송금 한도 $10,000,000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세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세청은 우선 소득 쪼개기를 걸러내기 위해 외환 송금 정보 통보 기준을 현재 $10,000보다 낮추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명 유튜버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를 독려하고 소득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오늘 바쁜 출근 시간대 지하철 2호선 운행이 줄줄이 지연됐습니다. 시스템에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2분 정도 멈췄다고 서울교통공사가 설명했는데 승객들은 어떤 역에선 20분을 기다려도 열차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대림역 승강장. 역 구내방송에선 운행 지연 사과 방송이 흘러나오고 다음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엔 조정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습니다. 다른 역들도 계단과 통로까지 승객이 들어차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2호선 운행 시스템에 장애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이렇게 역마다 열차 번호와 위치를 표시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2호선 모든 역에서 갑자기 고장이 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확인 결과 실제 운행과는 무관한 전광판 오류로 드러나 1, 2분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승객들 말은 다릅니다. 일부 역에선 아예 20분 동안 열차가 안 왔던 겁니다. 거의 20분 정도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근데 그러니까 늦게 오니까 이제 전철이 막 사람이 막 굉장히 많이 타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못 타고. 특히 일부 역에선 안내 방송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꽉 차여주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안내 방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냐, 이게 만약 위험한 경우에는 어쩌려고 이러냐 이러면서.
1, 2분 멈췄을 뿐인데 열차가 20분씩 지연될 수 있는 걸까? 교통공사는 2호선의 경우 평소 출근 시간대에도 운행이 10분 정도 지연되는데 비록 1, 2분이 남아 운행이 중단되면서 운행 흐름이 줄줄이 밀려 일부 역에선 최대 8분까지 추가 지연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운행 지연 여파가 오전 9시까지 1시간가량 계속되면서 오늘 하루 280여 명이 직장과 학교에 제출할 열차 지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철도 노조가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KTX와 일반 열차 모두 평소보다 30% 정도 운행편이 줄어드는 만큼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파업을 앞두고 각 역사에선 종일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 운행 중지 열차는 특권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다른 열차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노조는 내일 오전 9시부터 72시간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하는데 철도 파업은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파업으로 KTX는 평시 대비 72%,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68%만 운행하게 됩니다. 코레일은 예약 승객들에게 열차 운행 여부 확인과 예매 취소를 당부했습니다. 운행이 취소된 열차를 예매한 승객은 총 95,800명인데 저녁 7시 기준 23,000여 명의 승객이 아직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코레일의 환불 고지 문자도 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에서 구매를 하신 분들 중에 일부 휴대폰 번호가 없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철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시면은 철도 고객센터에서 취소를 해드리고 1년 이내에 역에서 환불을 해드릴 수 있도록. 철도 노조는 인력 부족으로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인건비 총액에 막혀 적정한 수당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수서 고속철도와의 통합을 통한 공공성 확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업 기간 대체 기관사를 투입하고 버스 등 대체 운송 수단도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오늘 아침 정체가 이어지던 남해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다른 차량 6대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고속도로 가락 나들목 인근 도로입니다. 트레일러가 갑자기 중심을 잃더니 앞선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서 있던 또 다른 트레일러는 도로 한가운데로 넘어졌습니다. 차량 6대가 한순간에 파손됐습니다. 이제 앞에서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쾅 하는 굉장히 소리가 컸는데 바로 옆에 5톤 트럭이 옆으로 전도되는 거 보고 사고다 해서 바로 세우고. 사고 당시 도로엔 극심한 출근길 정체로 대기 중인 차들이 많았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출근길 발생한 7중 추돌 사고에 트레일러와 가장 먼저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57살 A씨가 숨졌고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 차선에 걸쳐서 차량들이 산재돼 있고 부상자들도 각지 떨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현장이 소위 아수라장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빌려 타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인데 상당수 대여 업체들이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서 중학생들까지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처벌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학원가, 가방을 맨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빠르게 내달립니다. 돈을 내고 빌려 타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로 근처 학생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현행법상 만 16세 이상, 이종원 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공유형 킥보드도 면허증을 찍어 입력해야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업체의 면허 확인 시스템은 있으나 만합니다. 길거리 비둘기 사진으로 제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면허 인증이 완료되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바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현재 국내 17개 업체 가운데 실시간 면허 인증 시스템을 갖춘 곳은 단 6곳.
면허 인증까지 2, 3일 걸리는 업체가 있나 하면 면허 인증 절차가 아예 없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과 지자체, 중앙정부 모두 공유 서비스 관련 법 자체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은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모르지는 않죠, 저희들이. 법이나 이런 게 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애초에 지금 제도도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사업에 진출을 한 거지. 전동 킥보드 사고는 2년 만에 5배 넘게 급증했는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6세 미만 사고 운전자도 최소 12명으로 집계돼 실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은 더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면허 인증 방법 강화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다며 킥란이라 불리는 전동 킥보드. 실시간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네, 오늘 서울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교육 문제는 뒤로 물렸습니다. 대신 야당 의원들이 조국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자 이에 여당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논문 참여 문제를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 야당 의원들은 첫 질의부터 조국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를 정조준했습니다. 해당 공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뒤 서울대 대학원을 휴학하기 위해 낸 진단서도 위조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2014년도 10월달 발행된 진단서 사본에 보면 워터마크가 지금 없습니다. 위조된 정황이 의심이 이제 많은데.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아들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가 서울대 실험보고서 제1저자로 등록될 자격이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2014년 대학원 박사과정의 논문 그래프하고 2015년 유력정치인의 아들의 그래프하고 똑같아요. 이거 사실은 부정한 행위 아닙니까? 김모 군의 두 가지 중요한 스펙. 과학경진대회 수상과 포스터도 취소될 가능성 높고 예일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국감장 앞에선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교내 청소 노동자의 죽음에 항의하며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지만 여야간 난타전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같은 기관이 아니고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인데 권익위는 그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난달 권익위 판단에 법무부가 이견을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청이 그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란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해 생기는 건데 직제상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게 법무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직무 관련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 조직법과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고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장은 현행 법령으로는 징계가 어려운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한 해법도 밝혔습니다. 권익위로서는 그것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면 어떤가. 만약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경우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쿠르드족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터키와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4천만 명으로 나라가 없는 세계 최대의 민족입니다. 이런 쿠르드족이 독립하려는 움직임에 상당히 민감한 터키가
시리아 국경을 넘어서 이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대욱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폭격을 피해 사람들이 엎드리고 굉음과 함께 폭탄이 떨어집니다. 터키군이 국경을 넘어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족이 터키 쿠르드족과 손잡고 영향력을 확대할 것을 우려한 터키가 침공을 강행한 겁니다. 터키는 분리독립과 자치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자국 내 1,500만 명의 쿠르드족을 탄압해왔습니다. 터키의 군사작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아 내 미군 철수를 지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S의 맹공에 시리아군이 속절없이 무너질 때 IS 격퇴전의 최선봉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웠던 쿠르드족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내몬 것입니다. 만여 명의 쿠르드 전사들이 IS와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هران جان خواناده پارچک جان خواناده نوه در هزاران انسان ساکنه ای دچیه ای چافچیه ای نیکچیه تکس همبری پران جان خواناده 여당인 공화당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터키군의 공격으로 현재까지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네, 우리에겐 주윤발이란 이름으로 더 익숙한 홍콩 배우 저우른파가 시위대 복장인 검은 옷과 마스크를 쓰고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우산혁명을 지지했던 그가 이번에도 시위에 참여한 거라면서 홍콩 시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입니다. 검정색 상하이를 입은 남성이 한 여성과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검정색으로 착용한 이 남성은 우리에겐 주윤발로 친숙한 홍콩 배우 저우른파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복면금지법이 전격 시행된 날부터 이 사진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저우른파가 의도적으로 시위대 복장을 하고 홍콩 정부에 저항을 표시한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우른파는 5년 전 우산혁명 때도 홍콩 독립지지 발언을 해 중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최근엔 8천억 원이 넘는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동시대 홍콩 출신 대표 배우인 청룡의 친중 행보와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국, 홍콩은 고향이라고 밝힌 청룡은 이딴 친중 행보로 홍콩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习主席说人民万岁祖国万岁的时候我特别激动 이 화제의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실제 시위에 참여했는지 등에 대해 저우른파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콩인들이 이 사진 한 장에 열광하는 것, 이 많은 홍콩의 저명 인사들이 중국 정부의 힘에 굴복하는 현실을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작된 지 내일이면 꼭 100일이 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삼성의 디스플레이 투자 협약식을 찾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조 강국을 강조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조 1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 참석을 위해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장 문 앞에서 문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쟁력 그리고 자립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소재 부품 장비를 자립하여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무역 보복 100일이 되도록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직원들과의 대화에서도 자립과 자신감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아서 수출 통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걱정 안 해도 됩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 대통령의 삼성 공장 방문은 올 들어 3번째고 이 부회장과의 만남은 7번째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을 만들자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줘 감사하다 같은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오면서 미묘한 정치적 해석도 제기됐는데
청와대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 등 법적 문제로의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과가 중요한 상황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중소기업 상생 협력 결정에 말 그대로 감사의 뜻을 표한 거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일본에서 이달 하순 새 일왕 즉위식이 열립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우리 측에서 이낙연 총리가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임상범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오는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의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 대신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청와대와 총리실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의전과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까지는 누가 참석할지 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에서 문 대통령의 일본행을 시기상조로 보면 지1파로 꼽히는 이 총리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이 총리가 가게 되면 아베 총리와 사절단의 만찬이 있는 23일 두 사람의 면담이 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더라도 의미 있는 면담은 어려울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기껏해 15분, 20분인데 밀도 높은 이야기가 나오기 기대하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해답을 우리가 내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의 답안지를 갖고 나갈지 저는 약간 조금 부정적이고. 즉위식 뒤엔 줄줄이 난관이 놓여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데다 이르면 연말쯤 전범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실행된다면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제 아베 총리는 참여연 본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이 종료돼도 일본의 방위에 지장은 없다면서 한국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연천군에서 또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와 인접한 농가인데 바이러스가 기존의 발생지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져 또 발병하는 수평 전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14번째 확진 판정은 경기 연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정부는 발병 지역을 둘러싼 동두천, 철원, 양주 등을 완충 지역으로 설정하고 차량 통제 등 집중 관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추가 확진으로 하루 만에 연천군 전체는 완충지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초 발생일인 지난달 17일을 기준으로 한 바이러스 잠복 기한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농가 밖으로 빠져나온 바이러스가 2차 전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농가는 철원군과 인접해 있어 경기 북부에서 동쪽인 강원도 쪽으로 수평 전파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또 판단이 됩니다. 보상이 제대로 되는 전제하에 경기 북부 지역을 전체를 완충 지역으로 설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에서 8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입니다. 멧돼지가 매개체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야생 멧돼지의 하루에 약 행동 반경을 약 15km 정도로 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의 활동성이 높아져 전염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돼지 질병 대부분들은 겨울이 돼서 좀 온도가 떨어지면 활동성이라든가 생존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입을 막기 위한 전단팀을 꾸려 도 경계 지역을 집중 방역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멸종됐던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복원돼 야생에서 적응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대부분은 잘 지내지만 여기저기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가 따오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방사된 따오기 한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대복늪입니다. 소나무 가지 위에 있거나 물가로 내려와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논두른 길을 걷기도 합니다. 지난 6월 12일 첫 발견된 이후 한 달여 동안 이곳에서 서식하다 7월 말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서식지 앞에 대복늪 제방공사가 진행되면서 서식 환경이 악화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제방의 높이는 10m입니다. 개성천물이 역류해 마을을 덮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수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 제방공사와 배수장 시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로 습지를 크게 훼손했다는 겁니다. 대복늪 주위로 100년 안팎의 울창한 왕버들 군락지가 있는데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위 습지 모래톱에 법정 보호 중인 삭과 수달 등의 발자국이 쉽게 발견되는데도 아예 누락시켰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식생 등급을 제대로 매겨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등급을 낮추어서 개발이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한 번 떠난 따오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SBS 송선준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작년에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 2명을 한꺼번에 선정했는데요. 올해 수상자는 연극 관객모독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페터 한트케입니다. 유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저녁 8시 스웨덴 할리먼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올해와 지난해 2명의 수상자가 한꺼번에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심사위원회 미투 파문으로 수상자를 내지 못한 탓입니다. The Academy has convened and decided 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for the years 2018 and 2019.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광은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페터 한트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1966년 전통극 형식과 다른 관객모독을 발표해 연극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관객모독은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가 공동으로 각본을 쓴 베를린 천사의 시도 국내의 관객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할리먼은 한트케가 인간 체험에 뻗어나간 갈래와 개별성을 독창적 언어로 탐구한 영향력 있는 작품을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수상자로는 폴란드 여류작가 토카르츠크가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영어권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했던 토카르츠크는 삶의 경계에 대한 상상력을 열정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버닝썬 사건 유착 의혹을 받는 윤 모 총경이 구속됐습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를 소개해준 사업가로 알려진 정 모 씨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대 주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